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죠? 네, 지금 아마 이제 형법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 다음 이제 형사소송법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 공법 들어올 때쯤 되면 거의 캐고 직전까지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해마다 제가 공법 강의할 때 만났던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공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행정법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수험생들이 여러 같은 서운에 힘입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이 헌법까지 아울러서 공법 전체를 여러분에게 좀 각을 잡아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 행정법과 헌법을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될 텐데, 공부량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요. 절대 분리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있죠? 이 자료는 내년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 특히 이제 헌법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털이 될 하나의 구조가 될 자료예요. 그리고 행정법도 아마 조만간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또 구조를 잡아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설계도 없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타 나머지 총 전체 7법을 다 그렇게 각을 잡으셔야 돼요. 각을 잡아야만 그 다음 쌓여가는 공부가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 지식이 되고,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여러분이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 자료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말고요. 제 수험 생활의 노하우와, 그 다음 원래 제가 강의 첫 출발은 제가 공직을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첫 강의는 원래 헌법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법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자료 다 받으셨죠? 어쨌든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면 아마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남아가지고 이 강의를 듣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여튼 남보다 앞서려면 뭔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도 수험 생활할 때 매일 막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루하루 뭐 거의 소주로 연명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소주로 때우고 막 그랬던 추억이 나는데요. 뭐 작년에 저를 봤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고시 3개를 준비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뭐 행시, 사시, 예무시 3개를 총 준비했었고, 뭐 1차 다 동시에 붙어가지고 그냥 제가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만 남겨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고 뭐 최종 합격은 행정고시만 합격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7번 잠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공법에 대한 걸 이제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법 하면 이게 지금 우리 헌법하고 그 다음 이제 행정법, 이 두 개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거 보통 협의의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법 두 개가 있는데, 공법이 뭐냐고 만약 정의를 내리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공법은요, 공법은 국가가 하는 이 공권력,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 불만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 똑같다니까요. 둘 다 어차피 국가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품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건데, 이 불만 해결을 어디서 해줄 것인가를 놓고 간안을 이분화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일부는 행정재판소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는 헌법에서 다루고 후자는 어디서 다룬다고요?
행정법에서 다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행정법 공부할 때 소송 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였죠? 대상적격이었잖아요. 그 대상적격이 뭐냐면 가나를 쪼개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갖는 공권력 작용은 헌법재판소로 가고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은 어디로 가라고? 행정법원으로 오라고요. 그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오고 없으면 저리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가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그게 공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 중에서 일부 나눠가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그 다음 대법원을 필두로 한 일반 사법부가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네 거다 내 거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뤄야 되는데, 네가 다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헌법과 행정법 공부할 때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지를 보자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배우는 헌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원래 옛날에 왕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왕이 지배하고 있고 밑에 국민, 앞으로 A는 제가 국민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이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도 헌법이 있었다. 그걸 아마 헌법 첫 페이지 딱 펴보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 현대 복지, 현대 사회복지국가적 헌법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 배우셨을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 왕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주권이잖아요.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 그 무시무시한 힘을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신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게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왕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 해서 이걸 우리는 보통 군주주권론이라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이 신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아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군주주권. 그리고 이 시대 때 지배했던 헌법을 우리가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헌법에는 오늘날 헌법 개념 정의에서 빠지는 게 하나 있죠. 기본권이 안 들어가 있다고 있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통치 구조 체제만 적어놓은 법이라고, 그걸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빠져 있냐면 통치 구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치 구조만 있고 기본권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든 형법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이 법이 기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 베이스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때 왕은 이제 국민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한다고요. 공권력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이 공권력 행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상비군을 운영해야 된다. 상비군. 그래서 상비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뺏어오는 게 뭐예요? 신체. 그 다음 이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로부터 뺏어왔겠어요? 이쪽으로부터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뺏기다 보니 열받아 안 봐도.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게 그 유명한 시민혁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늘날의 헌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응? 그래서 이 계속 뜯기다 보니까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죠. 그리고 이 시대 때 공권력 행사는 법에 의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군주니까. 이때를 우리는 인치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터지고 이제 뭐가 일어나요? 드디어 야 임마, 니한테 주는 이 주권, 이 주권이 신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거야. 그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권은 누가 갖는다고? 국민, 우리 손에 있다는 거야. 우리 손에. 그게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제 국민이 뭘 갖게 되죠? 주권을 갖는다. 이게 이제 국민주권론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헌법과 행정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보세요. 국민주권이라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하는 힘이 주권이잖아요. 그럼 이 주권을 누가 다 행사해야 돼요? 국민이 다 행사해서 국가의 대소사를 다 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니까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대의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한테 맡긴다고요. 머슴들한테. 그걸 대의제라고 그런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이쪽으로 쭉 준다고. 이게 오늘날의 국가잖아요. 이쪽이 국가가 되는 거고. 이쪽이 사회 청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국가와 사회 이분론 시각에서 공법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국민 주권에서 국민이 해야 되는데 이걸 넘긴다고. 그래서 위임을 주는 거예요, 위임. 이걸 딴 말로 하면 이제 대의제가 되는 거라고. 대의제 원리가 돼. 이게 통치 구조의 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맡기는데 한 사람한테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이 친구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머슴한테 한 놈한테 맡기면 결국 자기들이 얻어터지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쪽이 통치 구조잖아요. 이쪽의 원리주의의 대표적인 원리가 뭐예요? 권력 분립. 권력을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얻어터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쪼개는 거예요. 이걸 쪼개가지고 이게 쪽쪽 나누는 거야.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입법, 그 다음 집행, 이게 행정이죠. 행, 그 다음 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대의제 원리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뭐가 따라붙는다고? 권력 분립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분립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전제가 서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공권력 행사잖아요. 공권력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권력을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드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들이 가장 뺏기기 싫은 게 뭐냐 하면 이 친구들, 뺏겼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두 개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기본으로 뺏길 수 없는 게 있다는, 그게 오늘날의 기본권이 되죠. 이때 기본권의 가장 핵심은 이 두 개라고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신체의 자유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권. 이때는 재산권은 절대시화되었던 거로. 오늘날이야 재산권이 상대화되어 가잖아요. 사회적 기본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뚫고 내려오잖아요. 공권력 행사를 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이러면 인치를 했지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와 밑에서 국민이 이쪽으로 갈 때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원리, 즉 공권력 행사를 법에 따라 하라. 이게 그 유명한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잖아요. 법치주의 혹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공권력 행사할 때, 공권력 행사는 세 개예요. 어디 갔죠? 여기 있잖아요. 입법, 집행, 사법. 이게 다 공권력 행사라고요.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따 이제 행정부가 분리되는 걸 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즉 처분을 통해가지고 내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 작용을 통해서도 침해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권력 행사를 할 때에 이런 법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해야 돼요. 물론 헌법에 위반돼도 안 되고 법률에 위반돼도 안 돼요.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 법치주의의 대기본 원칙이 뭐냐면 법의 우위예요. 법의 우위. 이때 법은 헌법이든 법률이든 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 법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소급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일반적이어야 되지 개별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쭉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법치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좀 이따 이제 책에 잡아 드릴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기본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침해했냐 안 했냐는 뭐 가지고 한다고요? 법치에 반했냐 안 반했냐 이거 따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 국민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모습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여해야 돼, 말아야 돼요? 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민주주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안에 선거제도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당제 같은 이런 것도 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라고. 여기까지 감이 와요. 이게 헌법과 공법의 기본, 이제 헌법행정법의 기본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법치주의 안에서 특히 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요 안에 보면 다 따져보면, 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입법부도, 그 다음 행정부도, 사법부도요, 오리지널 법률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입법부도 행정을 해요. 즉 처분을 한다고요. 처분. 그 다음 이 친구는 주로 처분을 하고요. 이 친구는 뭐 해요? 이 친구는 재판하죠. 재판하면서도 사법 행정도 한다고, 처분도 한다고. 이 중에서 이 처분 이거 다 합친 거 있죠.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이걸 법에 따라서 하라. 이게 법치행정이라고. 법치행정. 이게 행정법에서 배운다고요. 알겠죠? 물론 처분 중에서도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도 있다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처분 소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여기에 있는 재판.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소원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법령 헌법 소원이잖아요. 이건 행정법원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작용이 이게 다인데 이게 공권력 행사라고요. 이 공권력 행사 중에 일부는, 이건 어디로 가면 돼? 이거는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요 법률. 그 다음에 요 처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건 행정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재판은 어차피 헌법소원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원칙은.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이용결정에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간할 이분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게 공법인데, 이 공권력 행사를 크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일부는 행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세계고, 이거는 뭐다? 행정법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헌법과 행정법을 분리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돌아간다는 걸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같은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법소원도 넓은 의미의 행정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가 하는 액션, 그걸 넓게 행정이라고. 그걸 여기서는 공권력 행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감이 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라볼 때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만 국민을 족쳤지만 오늘날은 딴 국민이 또 이 일을 족친다고. 이 일을 족치기 때문에 이걸 또 컨트롤하려고 이제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들어간다.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회적이란 말은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이 옛날에는 대국가적 주관적 권리로서만 인정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까지 확대시키잖아요. 그걸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다 하면서 이제 기본권의 이중성을 얘기하잖아요. 이쪽 다 들어오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다 국가가 하는 액션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품은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헌법행정법이라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액션을 크게 나누면 입법, 사법, 행정인데 입법부도 보통은 입법을 하지만 실질적인 처분을 하고요. 행정부는 원래 처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재판하는데 가끔 처분도 한다고요. 그러면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하는 처분은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 행정법원. 그게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간할 이분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행정법과 헌법은 뭐다? 하나라고, 하나. 딴 게 아니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걸 알고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치고요. 자, 그리고 7번 잠시 보세요. 그리고 헌법이 됐든
지금부터 출발을 이제 할 텐데, 헌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 뭐 가지고 전체 체계를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헌법의 이제 핵심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종착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이잖아요. 이 헌법소송을 지배하는 일반법이 헌법재판소법이고, 그 다음 행정법의 마지막 소송이 마지막 종착역이 행정소송이잖아요. 이걸 지배하는 법이 행정소송법이라고. 그런데 헌법소송에 보면 여러분 많이 배웠죠. 불러보세요. 가장 핵심이 헌법소원이고, 이게 이제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 다음 뒤에 이제 여러분들 그 위헌헌법소원도 있죠. 68조 2항, 68조 2항도 있고, 그 다음 위헌법률심판 41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탄핵, 그 다음 위헌정당 해산, 권한쟁의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있다 치고 뭐 가지고 헌법의 체계를 잡아야 되느냐면 이거 가지고 잡아야 해요. 어떻게 잡는지 주문대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눈 자료에 보면 첫 제목이 뭐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갖고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기본것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해놨다고. 그거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곁다리 빼가지고 몇 개만 정리하면 끝난다고요. 그 다음 행정법은요, 뭐 가지고 한다고요? 행정소송 중에 대표적이 뭐죠? 취소소송 들어보죠? 취소소송? 이거 가지고 행정법의 전체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본서를 출간할 건데, 공법 기본서를 출간할 겁니다. 헌법, 행정법 다 합쳐가지고 500페이지 안으로, 두 개 합쳐서 500페이지 안으로 만들 거라고. 뭐 가지고 할 건지 아시죠? 이거 체계 갖고 할 거라고. 이것만 딱 보면 그냥 다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을 거라고. 이거 듣고 우리 뚜껑 책 두고 뛰어다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체계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때는 제가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를 한번 잡아 드릴 거고, 이제 오늘은 이 헌법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헌법과 행정법은 분리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아시죠? 명심하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의 출발이 뭐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이거 가지고 헌법의 전체 틀을 잡으셔야 된다. 안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틀을 잡아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늘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다 살만 붙이면 돼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시험이. 하여튼 여러분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잘 만드셔가지고 공법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시라고요. 이 가상 공부를 안 해요, 공법을. 그래서 찬바람 불면 시작하거든. 급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뭐 민사법이야, 뭐 매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뭐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저도 옛날 사법시험 준비할 때 뭐 민법 1회독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지금에 여러분 책을 뭐 쪼개가 부채가 이래가지고 제 때는 5권 쪼개가지고 막 이상한 시리즈 이렇게 읽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랬다고. 민법 조문 1110 몇 조에 지금 1113조인가 14조 그걸 뭐 달달달 외우고 난리 부르스 치고 그랬다고. 자, 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하면 소송 요건이 총 8개잖아요. 신기할 만큼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이 몇 개요? 8개로. 똑같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행정소송에 보면 이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재소 이런 나누잖아요. 그 다음 뭐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런 표만 다 갖다 다르게 붙여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탁탁 묶어서 가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오. 어쨌든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에게 공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동안 강사분들이 시도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보여줄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을 출발합니다. 자, 그 자료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제1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되어 있나요? 이제 이걸 가지고 헌법 체계를 잡는 거예요, 기본. 그다음 뒤로 한번 펴 보실래요? 목차를 잠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2편이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요. 둘 다 어차피 규범 통제라고요. 법률이 이상하냐 안 하냐를 통제하는 거.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좀 넘겨보실래요? 3편이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보통 소송 요건과 본안을 나눠서 공부하는 기본 틀이에요. 소송 요건, 본안 구분하는 건 아시죠? 좀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편이 뭐예요? 기타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탄핵 심판. 탄핵은 뭐 딱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 판례 두 개, 그 내용만 달달달 외우면 된다고요. 그럼 게임 끝.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은 판례 하나만 달달 외우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통합진보당 케이스. 그거 판례 내용 달달달 외우면 돼요. 게임 끝. 아, 알겠어요? 그 다음 기타는 시험 나올 만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기타 나머지 쟁점들 이렇게 총 한 12개 정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제가 지금 핸드북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차피 행정법은 제가 핸드북이 있는데 지금 헌법은 아직 핸드북을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아마 제본 형태로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나올 만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알겠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예요, 헌법이. 끝났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이거 해도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1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틀이 잡히는지 보세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아, 참고로 여러분들 헌법 조문 130개 조문을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행정소송법 조문 46개 달달 외우라고. 아, 그 조문 몇 개 안 되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아, 저도 다 외웠다고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고 할 때 다 외웠어요. 행시할 때도 그랬고. 자,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지금 이제 전체 꼬라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는지. 이쪽에 통치구조 쪽, 국가 쪽. 이게 통치구조죠. 자, 이 국가는요, 멀리한 존재인지를 국가는 당연히 공익실현이죠. 공익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해야 되고, 국가가 할 일은. 아, 잠깐 여러분들, 국가의 개념 정의가 뭐예요? 이게 정치적 공동체라고요. 그러다 보니 헌법에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기본 강의 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생략하고. 어쨌든 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가 존립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공감대적 가치에 따라 가지고 하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공감대적 가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묶어놓은 건데, 그건 뭐 딴 기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존립해요. 이게 없으면 구성원들은 국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가는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요. 기본권 보장. 이게 이제 통치 구조 쪽, 국가 쪽이 존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적 가치.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에 가면 이게 기본권 침해인가 아닌가 그게 본안이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비례원칙 가지고 하잖아요. 비례원칙이 뭐예요? 이 공하고 이쪽에 있는 기본권 사익을 저울에다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국가가 통치 구조가 국민을 향해서 내려온다고요. 왜 내려온다고요? 기본권 보장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동을 가해야 된다고.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게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아까 공법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공권력 행사나 뭐 불행사를 일단 내버려 두고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권력 행사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국회, 입법, 그 다음 집행, 그 다음 사법 이렇게 세 개로 쪼갠다고. 쪼개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 즉 실질적 의미의 입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처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집행에도 보면 여기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처분만 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뭘 하죠? 실질적인 입법 같은 것도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법규명령, 그 가끔은 행정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에도 배우지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규칙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행정규칙일지라도 자기 구속의 법리와 결합하게 됐을 때 또 헌법소원을 받아주고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라고. 행정입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거의 뭐냐면 이게 바로 행정부에서 배우는 행정행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항상 문제거리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사실행위. 이게 이제 시험에서 또 문제가 돼요. 사실행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실행위 안에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행정입법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처분적 법령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처분이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처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 사법, 이건 재판이죠. 이것도 실질적인 재판이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처분 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헌법소원으로. 그리고 이 어디 가서 이 사법, 이거는 재판은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아예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법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분성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가야만 여러분들 보충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행정법을 거쳐서 오면 또 뭐 제4심이 돼버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A가 갖는 기본권, 이 기본권은 10조부터 해가지고 37조 1항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37조 2항이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 행사로 A의 기본권이 자기가 보니까 이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해서 나의 기본권을 뭐하고 있다? 침해한다 하니까 이걸 다투는 거라고요. 이게 행정소송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 사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제가 그래서 그 목차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목차가 뭐예요? 갑의 헌법, 로마자 2번 보세요. 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건 소송 요건만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안에서 물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송 요건을 묻는 거예요. 소송 요건. 이해가 되셨나요? 소송 요건 몇 가지? 총 8가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가 말이 좋아서 8가지지 묶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봐요. 강아지도 알고 있잖아요. 강아지도 짖고 있죠? 왜 그걸 몰라? 이러면서 뭐 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묻는 질문이 뭐라고? 적법 요건. 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소송 요건만 시험에 물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8가지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뭐가 되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공권력 작용을 쪼개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이건 헌법소원으로 가니까 이걸 갖다가 법령 헌법소원이다. 법령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처분이 있잖아요. 처분은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법도 못 가는 처분 속성을 갖는 것도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 많은 것들이 헌법소원으로 간다고. 그 다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차피 행정법원이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헌법소원으로 올려지로 해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뭐가 이게 이제 처분소원이 되는 거예요. 처분소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지? 이 재판. 재판도 예외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재판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게 90% 이상을, 이게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거의 다야, 다. 이거는 거의 어디서 나오겠어요? 처분 소원은. 이거는 헌법 문제라기보다도 어디에 더 가깝다고? 행정법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주로 출제. 그래서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쉽죠. 이거는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이 재판 소원은 예외적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거의 90몇 프로가 뭐가 나온다고? 법령 헌법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국회가 만든 법이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가지고 미쳐버리겠다. 그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소송 요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목차에 보시면 로마字이번에 적법 요건 해가지고 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이래가지고 그 일반론에서 제가 8가지 적어놨잖아요. 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놨는가 나중에 답안 쓸 때 보면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거리를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래요,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제 로마자 3번 제목이 뭐예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가처분. 이 헌법 소원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 임시조치를, 법학에서 가라는 게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임시조치를 채워놓는 거라고. 그래서 헌법 소원에서 이 가처분이 과연 허용되는가?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2개만 있다고요. 가처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어디만 있어요? 정당해선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 이 2개만 가처분이 명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이 헌법소원에 과연 허용되겠는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 보는 사이에서 낀. 이게 행정소송에도 배웠지. 소송에도, 행정소송에서도 소송요건 검토하고, 그 다음 뭐,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그 다음 그게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가처분 준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 배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법은요 공부량을 반으로 줄인다니까 하나로 해라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행정법 하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강의할 때도 제가 막 권력 분립 때문에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안타까움을 이제 올해는 제가 다 해결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공법의 새로운 세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여전히 대답은 안 하는구만. 작년에도 대답은 안 하는데 올해도 안 하네요. 작년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본안이죠. 이제 본안은 본안. 이 본안이 이제 여러분들 갑의 기본권 침해받았는가, 침해됐는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 자, 이 본안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본안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일단 이건 크게 보면 일단 기본권 제한이 있는지 제한. 그럼 기본권 제한. 그럼 이때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를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잠깐 제가 혹시 여러분들 행정법 제 강의 들을 때 행정법에서 제가 사례의 출발이 뭐라고 혹시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례 풀려면? 그건 설문에 나오는 국가가 행한 행정작용의 종류가 정해져야 돼요. 이게 허가인지, 특허인지, 그 다음 뭐 적시강제인지, 이게 정해져야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게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정해져야 돼요. 헌법에서는 재량 기속 필요 없어요. 다만 그거는 보충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보충성이란다, 직접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재량일 때는 직접성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속일 때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서는 잠시 언급되는 거지만 행정법에서는 재량 기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헌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헌법에서는 설문에서 국가의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제한받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 하나 빨리 결정해야 돼.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기본권에서 여러분들 항상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빨리 아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찾아내는 방법은 첫째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분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명시되어 있지. 알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 또 우리 판례를 봐야 된다고. 판례는 어디서 찾아요? 언론 출판처에서 꺼내잖아요. 21조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꺼내? 포괄적 자유권인
행복 추구권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명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포괄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의 자유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교의 자유도 들어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뭐도 있죠? 우리나라 버리고 도망갈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의 개념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포괄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갖고 산에서 이 공권력 행사 때문에 이 어떤 기본권에 뭘 족치고 있는지를 캐치 못하면 문제 못 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요. 행정법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에 있는 이 국가 간의 행정자규에 소속이 있는지 밝혀내야 되지만 헌법에서는 국가 간의 행정자규에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재 제한 내지 침해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소속이 있는지를 밝혀내셔야 돼요. 아마요?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런 목차에서 보통 놓으면 이건 어의, 그 다음 내용, 이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 무조건 외우시. 감이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제한된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에 뭐가 있죠? 한계. 이 한계를 지키지 해야 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난 걸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권 침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할 때 이게 여러분 37조 2항, 이걸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거의 헌법 속에서는 이거 갖고 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제가 책에 다 정리해놨다고, 이 자료에다가. 그건 보면 다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다라니까. 이거 다 했다. 이거 갖고 제가 쭉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잘 보세요. 정리해보면, 국가가 존립을 유지하거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향해서 뭔가 움직이는 총체를 뭐라고 그런다고? 공권력 행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이 뭐 될 수밖에 없죠?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왜? 100% 자기 기본권 향유해버리면 타인의 기본권, 공동체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을 가하더라도 일정한 뭐다? 한계를 지키면서 제한을 가하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 감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국가는 공익적이라면 이쪽은 기본권적 가치 있죠. 이걸 사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사익과 공익을 적절히 양보하면서 균형을 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양보하고 여기서도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게 A가 있고 또 다른 국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이 친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이 친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또 B의 기본권을 또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친구를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도 작살내고 거주이전도 작살내가지고 이 친구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친구도 어느 정도 또 보호해야 되고 이 친구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균형 감각을 갖자. 이걸 여러분들 기본권 충돌이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규범 조화적 이론 이래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양보, 이것도 양보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제가 행정법에도 얘기했지만 공법은 첫째도 둘째도 비교 형량의 법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그냥 머리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균형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감히 와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건 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갖고 틀 잡으면 돼요. 그러면 통치 구조와 뭐가 다 해결된다고? 기본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런 공권력을 행사할 때 여기가 제가 뭐가 작동한다고 이게 법치가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치를 지키면서 공권력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오면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서 기본권 침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라고요. 감이 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공권력 행사에 불만이 있는 국민을 이제 어루만져 주는 게 공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개나 소나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선제에서 탈락시키는 거라고. 그게 뭐다? 소송 요건이라고. 그 다음 이제 본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질 때 헌법소원에서는 거의 99.9%가 뭐 가지고 간다고? 비례원칙 갖고 가는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 적필상, 이제 행정법에서는 적필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용어를 약간씩 바꾸어서 쓰고 있을 뿐이라고요. 헌법에서. 감이 와, 여기까지? 네, 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잠시 봅시다. 자료를. 이것만 하면 이제 틀이 다 잡히는 거예요, 헌법은, 사실은. 이거 이해 별 거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으로서 흔하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이제 부작위죠. 부작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갑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 이게 이제 논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법 요건 8가지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소송 요건이 총 8개를 적어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청구인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그 다음 네 번째가 청구인 적과 혹은 법적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죠. 법적 관련성.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관련성, 그 다음 현재성, 직접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시험에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이고,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권리보호이익이고, 권리보호이익이고, 7번째가 청구기관. 마지막 8번째가 변호사 강제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청구인 능력이라는 건 우리 행정소송으로 따지면, 우리 행정소송에 보면 여러분들 당사자 적격 배운 거 기억나요? 당사자 적격이고 그 앞 단계가 당사자 능력이잖아요. 일단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과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적격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럼 일단 이건 기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기본권 주체. 그래서 이 기본권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자연인, 이건 문제될 게 없다고 시험에서. 이걸 축으로 해서 벗어나는 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아닌 놈이 누구예요? 외국인. 그 다음 자연인 반대말이 뭐예요? 법인. 법인도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법인은 원래 안 되는 게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권의 수범자지 자기가 기본권의 향유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극히 이례적으로만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정법에 따지면 이건 사람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게 대상적격이라고. 대상적격인데 잘 보세요.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하고 여기 있는 거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현재성이라는 거 있나요? 현재성. 여기에 직접성이 있고 자기 관련성이 있죠. 여기에서 직접성 있나요? 이 직접성하고 요거 이쪽으로 가야 돼요. 대상적격.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보충성이 있죠. 요것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대상적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으로 다툴 거리가 되는가를 논의하는 거예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직접성하고 보충성이 뭔지 보세요. 보충성은 행정법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온 것은 행정소송의 거리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일반 법원을 거치고 오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거리로 삼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거, 거기서 다투고 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다투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왜 묶어서 하면 좋으냐 하면 이 직접성하고 보충성의 예외 있죠, 예외. 예외 집에서 한번 읽어봐요. 똑같아요. 직접성의 예외와 보충성의 예외는 거의 같은 거라니까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상 적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묶어서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기본 강의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프린트에다 적어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보충성의 예외 중에 이런 말 있죠. 보충성의 예외 중에 실질은 처분이야. 처분이지만 이걸 행정법원에 가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그냥 예외를 인정해주고 하잖아요. 직접성도 똑같다니까요. 직접성의 예외도 똑같아요. 직접성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법률이 있으면 보통은 법률이 바로 국민을 족치지 못해요. 이 집행행위가 매개된다고, 집행행위. 이걸 매개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국민한테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행위를 매개를 해서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걸 다툴 필요가 있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집행행위에 매개되면 집행행위를 다투면 되거든. 그런데 이걸 다투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든지 가봤자 무의미할 경우에는 직접성 예외를 인정한다고. 뭐가 똑같아요? 보충성 예외가 똑같잖아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말인지. 그래서 대상 적격은 3개라고요. 뭐? 대상 적격 어떻게 묶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답안 쓸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공부하실 때는 대상 적격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대상 적격이 뭐로 바꿔 읽으라고요? 이 작용이 헌법 소원의 거리가 되는가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충성에 지배받는 건 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쪽 가서 다투어야 되지. 그리고 이 직접성에 벗어난 것은 헌법 소원에서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대상 적격이고 이걸 이제 분류를 하면 그래서 크게는 대상 적격하고 그 다음 이제 원고 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에서는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진짜 침해됐는가는 본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라는 건 그 처분 때문에 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본안에서 받아준다고요. 받아가지고 본안에서 위법성이 없으면 그냥 지는 거고, 있으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되냐? 자기 관련성. 여기에 있는 자기 관련성은 원고 적격에서 논하는 거라고.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따지는 거라고. 즉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 이 처분하고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는 게 원고 적격이라고요. 그럼 이게 자기 관련성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거의 헌법소원은 법령 헌법소원이잖아요. 법령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이라고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처분이잖아요. 처분은 이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구체화되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법 보세요. 소득세법이 있고 이걸 세무서장이 집행하면 A라는 친구한테 세금을 얼마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처분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딱 정해지잖아요. 정해져 안 정해져. 그런데 법은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너희 기본권이 침해됐다는데 그게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따지려면 비록 이게 일반적으로 돼 있지만 이 법령을 해석해 보니까 나하고 관련되더라는 걸 끌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령헌법소원에서 자기 관련성은 반드시 법령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 누를 규율하려고 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묶으면 이게 결국 원고 적격의 문제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규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와 관계 있는 건지 아닌지.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래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 관련성은 결국은 뭐다? 원고 적기. 이게 여러분들 혹시 행정법에 이거 들어봤어요?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불이익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묻지마 원고 적격 인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분은 원래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딱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법은 일반적이란 말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일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법령하고 너하고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헌법소원에서 자기 관련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걸 분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자현직 있잖아요.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에 자기 관련성은 원고 적격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성은 대상 적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현재성 있죠.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권리보호이익, 이 소유이익이잖아요. 이 소유이익에 들어가는 이거. 이거 기억나요? 소유이익이라는 건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너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걸 따지는 게 소유이익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본권 침해가 이미 소멸해버렸어. 소멸해버렸으면 소송에서 이겨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됐다. 종료돼 버렸다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요. 그 다음 현재성은 뭐냐면 아직 침해가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 않은 마당에 뭘 다툰다는, 뭘 소송 이기본들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올 것이 너무도 명확해. 그럴 때는 예외를 인정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현재성에 대한 예외가 이건 여러분들 장래 확실한 거죠. 장래 확실한. 그 다음 이게 침해가 종료됐더라도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게. 보세요. 과거에 끝난 거는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로 넘어갑니다. 즉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든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현재성에 대한 뭐가 된다고? 예외가 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둘 다 소의 이익의 문제라고. 아직 무슨 침해가 끝났고 아직 침해된 것도 없는데 소송에서 이겨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8개 쪼개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는 무식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딱 체계를 잡아 들어가면 배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상 적격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이익 안에다가 현재성과 권리보호 이익을 묶어낼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을 묶어낼 줄 아셔야 된다고.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하나 더 재미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직접성의 예외 관련해서, 직접성과 관련, 이런 거 볼게요. 우리가 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이 기소행위일 때와 재량일 때와. 이 법률이 재량이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그 다음 나머지 네 알아서 하세요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법 자체, 이게 법인데,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다가 자유영역을 줬잖아요. 자유영역을 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운신의 폭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행정법에서 위법이 된다고 배우잖아요. 배웠다고 빨리 말해줘.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 이제 재량을 행사한 거잖아요. 재량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 법을 다뤄야 돼요? 이 처분을 다뤄야 돼요? 뭐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이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어가 국민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 처분일 경우에는 법령을 헌법소원으로 가면 뭐에 벗어난다고? 직접성에서 벗어나는 거. 알겠어요? 그때는 뭘 다투어야 된다고? 이 재량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재량 처분이지만 이걸 행정소송에서 못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만약에 권력적 사실이거든요. 그럼 금방 종료돼서 보통은 소익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부분이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법령을 다툴 수도 있고 이걸 다투는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속이다. 기속일 때는 똑같죠. 그대로 그냥 집행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법 자체를 다투더라도 이걸 뭐에 대한 예의를 허용한다고? 직접성의 예의를 허용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걸 다투도 돼요.
이걸 다투면, 이걸 다투면 법령 헌법 소원이 되고, 이걸 다투면 처분 헌법 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린트에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알겠나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걸 제가 적어 놨습니다. 뭐 지금 상세히 시간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소송 요건 8개를 따로따로 그렇게 공부하는 무식한 방법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묶어서 하라고. 묶어서 공부하되 답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써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평상시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공부하기가 용이해지게 될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재속이 이런 걸 쭉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읽어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소기간, 이런 청구기간이죠. 청구기간은 제가 그럼 적어놨잖아요. 뭐 사례에서 날짜가 주어지면 언급하면 돼요. 날짜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청구기간 적용 안 받는 대표적인 게 2개 있죠. 아까 그 직접성의 예외가 되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거. 현재성의 예외. 현재성의 예외 있잖아요. 장래에 도래하고. 그건 재소기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청구에. 그 다음 부작위 같은 거. 진정입법 부작위는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기간 적용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이 와요.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앞으로 제가 행정법도 아마 이런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가질 건데, 정말 여러분들 무슨 특히나 헌법에서 사안보습하는 거 있죠. 비례원칙 보습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헌법 테스트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순서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아서 왔느냐 보고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탁탁탁 잡아서 내려가는 거.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골라가는지. 뒤에 좀 적어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비례원칙 포섭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 참조 조문 1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못 뺏기면 되지. 그런 걸 뭐 신경 쓰고 자시고 할 게 있어. 나이 다 봤을 때 제가 스킬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답 쓰는 스킬이 있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부렸다고. 오케이? 보자마자 제 자랑해서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네. 그래서 특히나 시험은 90%가 법령 헌법 소원이 나와요. 헌법 소원에서는. 나머지 뭐 처분 소원이니 재판 소원,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특히 처분 소원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낮아요. 처분이 문제되는 건 거의 행정법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봐요. 읽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그 자기 관련성 문제는 법령 헌법 소원에서 법령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직접 규율을 하려고 하는지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프린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잠깐 한번 봅시다. 이왕하는 김에 한번 읽어는 봅시다. 그 법령 소원에서 대상 적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대상 적격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문제가 되는 국가작용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거리가 되는 것. 이 개념을 안다면 보충성 문제와 그 다음 여러분 직접성 문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다 하나로 뭐로 통일된다고? 대상 적격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대상 적격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직접성, 보충성, 즉 일반 재판 전치주의 돼 있잖아요. 그건 행정법은 거쳐서 오라는 거예요. 거치지 않는 건 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 문제될 만한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 행정규칙도 시험에 가끔 문제가 돼요. 특히 그 법령 보충규칙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제가 설명했던 거, 특히 재량과 기속일 때 어떻게 되는가도 그걸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뭐 소이익에 보세요. 소이익이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 뭐 문제였죠? 원고 적격 보세요. 원고 적격에서는 제가 2가지로 묶어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이걸 묶으라고. 하여튼 원고 적격,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원고 적격을 여기서는 딴 용어로 바꾸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 뭐라고? 그 공권력 작용과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따지는 거라고요. 나와 관계 있는 거라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에도 직접 상대방이 시험에 나와 제3자가 나와.
제3자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직접 이 법에서 규율 받지 않지만 제3자 이치에 있더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포섭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됐나 여기까지? 네. 아마 이런 자료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는. 어떤 헌법 책도 이런 거 없어요. 됐나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외이익도 보세요. 소외이익에서는 그 두 가지 체크하세요. 권리보호이익하고 현재성. 그럼 권리보호이익은 침해가 종료됐을 때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뭐다? 그게 현재성 문제라고. 됐나 여기까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그러면 이해가 빨라져요. 그런데 답안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쪼개서 하셔도 돼요. 그대로 하도 되는데 평상시 이해를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같은 계열이다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눈에 빨리 들어온다. 그렇다고 말이죠. 그 다음 뭐 처분서원 이런 데서는 크게, 그 처분서원에서 보세요. 처분서원에서 대상 적격에서 보세요. 제가 간할 문제에서 간할 뭐라고 돼 있죠? 이분화, 이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공권력 작용을 일부는 어디로 가고? 헌법소원으로. 일부는 뭐다?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작용 안에 3개 적어놨잖아요. 입법, 처분, 재판에 대해서 다투는 간할은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입법과 재판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돼요. 다만 재판은 예외적으로만 되는 거고. 그래서 입법이 주 문제라고. 그게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그게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 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면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게 바로 처분소원이 되는 거예요. 감이 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뭐 재판소원은 그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 있죠? 동그라미 2번. 그것만 달달 외워두면 돼요. 그 입법 부작위는 뭐 다 다음에 배우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입법 부작위는. 입법 부작위든 뭐든 간에 이것도 공권력의 불행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헌법 소원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갖추고 더 하나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국회의 헌법적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혀 법을 만들고 있지 않을 때만 입법 부작위로 가죠. 그걸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잖아요. 만들긴 만드는데 띨빵하게 만든 게 그게 부진정 입법 부작위죠. 그거는 그냥 자기 형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헌법 공부 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됐다고 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까지 제가 해서 요건은 집에서 다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 다음 이러면 기본서 가지고 있는 거 찾아서 연결해서 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뜻이구나 이거 와닿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요건 8가지인데 이게 요건을 총 8가지 나눠놨지만 특히 요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직접성의 예외와 보충성의 예외는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래서. 야, 그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가처분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있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처분은 뭐 헌법소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 이제 가처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이 적법 요건하고 인용 요건. 이 2가지가 다 포섭이 되면 이제 가처분 받아주게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나요? 예. 네. 됐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뭐가 마무리된 거라고요? 이제 본안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본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처분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본안 전의 문제인 소송 요건 문제를 언급을 한 거예요. 총 8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가는지, 항상 그 예외적인 현상들, 그 다음 이제 자직현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잘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안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몇 가지만 컨트롤하면 헌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물론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